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중에서 건축 관련 규제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관련 규제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대지 관련 규제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련 규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라는 주제 외에, 자, 나중에 이제 요 근래 이슈가 됐던 것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준비할 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요거 하나밖에 의미가 없고요. 대신 대지 관련 규제는 쟁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식입니다.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용도 제한 이런 게 국토기획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요. 건축법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라고 높이 제한은요 주로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국토기획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볼 텐데 별 의미 없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폐율은 건물 지을 때 옆으로 펼치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요. 건폐율이 만약에 50%다라고 하게 되면 건물 지을 때 최대 대지 면적 대비 50%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옆으로 펼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이라 부르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에서 만약에 용적률이 200%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100평짜리 토지라고 했을 때 한 층당 최대 50평까지 그리고 4층 정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인데 거의 시험에는 구성이 안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리고 이 건폐율을 최대한다는 경우 국토기획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법, 건축법을 통해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바로 국토기획법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을 통해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논의할 주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이기도 한데 자, 이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요. 원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는데 자, 요거 지하층 면적하고요.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요 내용은 잠시 교재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9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연면적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연면적의 정의 198페이지의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은 연면적은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용적률 관련해서는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공간,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이런 면적은 용적률을 할 때는 보너스 공간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난 이런 건물들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보너스 공간이라서. 근데 최근에 짓는 대형 마트 등을 보게 되면 주차장이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바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법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요거 나중에 관련한 부분을 볼 텐데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거의 빠지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지문 보시고 문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의 비율 틀리게 뽑았습니다. 건폐율은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 근데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유치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적용한다가 아니라 자, 두 개를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두 개 건물의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만약에요, 각 건물 단위로 인정한다. 그러면 100평짜리 토지 갖고 있고 건폐율 50%일 때 50평 두 개를 뽑아버리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용적률도 혹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가면 합쳐서 용적률을 계산한다. 이런 취지고요. 세 번째 질문 보니까요. 건축법의 규정을 통해서 국토기획법에 따른
건폐율에 최대한 더 강화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그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요거 가지고 지금 아까 설명드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등 볼 텐데요.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그럼 이제 용적률의 수식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 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용적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현재 연면적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 근데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지하 2계층, 지하 2계층은 그게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용적률 관련한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되게 됩니다. 지상 5계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각층 바닥 면적, 자 건축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각층 바닥 면적이 480제곱미터. 아까 연면적의 기본 정의가 뭐 있어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의 범주에서 지하층 면적 제외했었고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도 제외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하층만 있어요. 지하층은 어차피 지하 2층, 1층 용도가 무엇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상 5개층이 업무시설로 활용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죠. 자, 480제곱미터이고 곱하기 얼마? 5 하게 되면은 이게 값이 2400제곱미터가 나오나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 그래서 용적률은 2.4, 240%가 용적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앞쪽 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고요. 하여튼 거의 구성되지 않고 좀 오래전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연면적의 기본 정의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한편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때 뭐는 빠진다고요? 지하층 면적 빠지고요. 지상층의 주차 공간 빠집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지상층의 주차 공간 없고 지하층만 있었고요. 지하층은 용도가 뭐든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적률을 때는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인데 그런 것들은 문제 구성하기 어려워요. 너무 건물이 컸을 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 1000분의 2400, 2.4에서 용적률 240%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게 건폐율 용적률 얘기, 용적률에 관련해서 연면적의 정의를 갖고 쟁점 하나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게 높이제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높이제한은요, 지금 8년 동안 딱 한 번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명제 1개, 최대 2개 외우시면 끝나요. 설명을 몇 개 더 드리긴 하겠지만 거의 구성이 안 돼요.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파트는요 원래 이제 건축법 일반적인 교재를 보면 막 그림 그려 들어가요. 엄청 복잡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 시험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높이 제한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취지는 이걸 통해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를 기억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높이 제한은 그냥 높이 제한이 있고요. 1조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 크게 2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높이 제한은 되게 간단해요. 허가권자가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 덩어리를 가리켜서 가로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한편 허가권자 건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이죠. 우리 서울 시내나 이런 데 큰 도시의 시내를 가서 보다 보면 건물 중에서 약간 부정형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기하학적 좀 이상한 모양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물도 가끔 있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도 형태에 따른 서로 다른 높이 지정, 이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죠. 우리가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달리 정하지 않게 되면 다들 직사각형 건물만 다 짓습니다. 그럼 도시의 특색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한편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높이를 확인하려면 공고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공고된 내용, 허가권자가 공고한 내용. 그래서 가로구 얘기라는 게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땅덩어리. 그래서 보통 블럭이라고 불렀죠. 이 블럭 단위로 몇 미터의 높이 규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방식, 이게 기본이 될 텐데, 자,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라는 형식으로도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땅 가지고 있는데 높이 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은 공고된 내용을 찾아보는 게 일반적이고, 다만 조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한계,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가 됐을 때는 자, 조례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법조문을 원칙과 예외 관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원칙은요, 큰일 납니다. 외웠다가는. 왜?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 구성할 때 보면은 좀 어리버리하게 구성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데 답은요, 항상 예외 파트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 1조를 확보하기 위한 높이자. 해서 자, 지금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가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 국토기획법에서 공부할 주제이긴 한데 용도 지역 중에서 주로 주택을 지어야 될 지역, 전용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듣고 버리시면 돼. 어차피 색칠도 안 돼 있고요. 알아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 일반 주거다. 그러면 주로 뭘 지어야 된다? 주택을 지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주택 외 건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떤 건물이 주택이라고 해서 뒤에 건물을 가리고 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시겠지만은 이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자, 바로 1조 뒤에 있는 건물 햇볕 받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높이 제한을 하게 됩니다.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토지가 있습니다.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두 개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햇볕을 받는 시간대는 낮 시간대 주로 햇볕을 받게 된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 낮 시간, 낮 한낮에 햇볕. 그러니까 아침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저녁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언제 낮에라도 햇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 앞에 토지에 남쪽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너무 높게 지어 올리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햇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북쪽 대지 소유자를 정북 방향에 있는 대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야, 너 건물 지을 때 북쪽 정북 방향 인접 대지, 이 대지죠.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경리해서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경리해서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자, 전용주거, 일반 주거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햇볕 받을 수 있게 자, 이 공간을 확보해 줘라. 그런데 혹시 대지 면적이 부족해서 확보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건물을 낮게 지으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해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 영화관 같은 데를 가서 보게 되면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쪽에 되게 키 큰 분이 앉아 있어서 자, 뭐죠?
그 스크린을 가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저씨, 앞으로 좀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저씨가 짜증을 내면서 제일 앞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겠죠? 그럼, 확보할 거리가 없어. 그럼 대가리 숙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시 정북 방향, 인접대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해라. 그래, 격리할 공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라? 건물을 낮게 지어라. 그래서 우리 법은 되게 싸가지 있게 얘기해요. 어떻게 대가리 숙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 앞쪽으로 갈 능력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대가리 숙여 건물 낮게 지어라. 이게 정북 방향 인접대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뭐 듣고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왜? 봐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격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야, 이 사람도 북쪽으로 격리할 테고, 뒤에 뛸 테고, 그 다음 사람도 북쪽을 생각해서 일정한 거리를 격리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마당은 사라지게 되고, 뒤뜰만 이빠이 차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뭔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집단적인 개발을 하는 지역에서는 아예 일괄적으로 남쪽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도시계획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개별 토지 소유재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건물을 지어 올릴 때는 남쪽으로 일정한 거리, 정남 방향, 인접대적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해서 건물을 짓도록 한다. 해서 다 잊어버리시고요. 전용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정 거리 격리해서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토지 종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건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우리 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원칙 봐봤자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자, 이쪽이 왼쪽이 남쪽, 오른쪽이 북쪽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1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2동이 있다 하십시다. 101동을 너무 높게 지어버리게 되면 어떻다? 102동, 뒷동의 저층부가 어떻다? 햇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동과 동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띄어라 라고 하는 거. 즉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은 뒷동을 배려해서 너무 높게 짓지 마라. 이런 걸 우리가 인동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봐도 그런 말 안 나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01동이 제일 앞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남쪽으로 바짝 붙여야지 그나마 어떻다? 바로 뒷동을 배려할 수 있다. 근데 남쪽으로 바짝 붙이게 되면 단점이 하나 생겨요. 바로 자, 소음 방지벽 등등 때문에 제일 남쪽에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가 햇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햇볕 들어오는 방향으로도 어떻다? 일정한 거리를 띄워라. 이걸 우리가 말이요 채광 방향으로의 경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어서는요, 바로 인동거리니 채광 방향으로의 격리 이런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띄우고 말고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알면 될 것이고 중개사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너무 기술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외울 게 하나 있죠. 유일하게 어떻게든 딱 하나 외운다면 이 아이. 자, 요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밤 되면 어떻다? 도심지가 텅텅 비는 현상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도 일부는 도심지에 사람들이 남아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캠페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어떻다? 일정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 같은 건 높이 제한 규정을 안 받아요. 뒷동이 건물을 햇볕을 받든 말든 별로 상관없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이게 인동거리 조항 때문에 같은 건물을 지어 올릴 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밤만 되면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주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우리가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땅이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땅인데요. 이 땅에서는 공동주택에 건축을 할 때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지 않은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죠. 앞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한다라든가 정남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격리한다. 또 채광 방향 인동거리 이렇게 격리 이런 얘기만 쭉 해왔는데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의 공동주택은 어떻다? 아예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지 않은 규정을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10년 역사에 15년 역사에 1조 등의 확보를 높이지 않아서는 이 하나만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일하게 어떻다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이 하나만 불안하면 딱 한 가지 2층 이하 8m 이하일 때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층 이하 8m 이하일 때는 어떻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영어관 갔어요. 영어 갔는데 어떤 새끼가 내 앞을 가리고 있네. 야야야야 앞으로 좀 가라 라고 했는데 걔 키가 앉은 키가 하여튼 보통 키가 특수한 경우 아니고 150이야. 얘가 뭘 가린다고 가라고 그래. 앞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자리를 바꾸세요. 이런 식이지. 2층 이하 8m 이하인 건축물은 가릴 게 없으니까 뒷동 배려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높이지 않은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다 알았다고 했을 때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에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2층 이하 8m 이하일 때는 아예 어떻다?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딱 두 개만 외워서 끝장을 보시는 거야. 여기는 더 이상 봐봤자 실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이 챕터에서 출제를 한다면 답은 100% 바로 배제라고 하는 거. 원칙. 높이지 않은 규정을 적용받는 걸 갖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 안 볼 거고 212페이지 3번 지문 가서 볼까요? 일반 상업지역 212페이지 나머지 지문 안 보셔도 좋고 212페이지 3번 지문.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점점 적용된다. 틀렸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지역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번 지문까지 가볼까요?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 끄트머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높이지 않은 관련해서는 적용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만 가볍게 외우고 날리셔야 됩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한편 이 파트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고 그나마 준비할 수 있는 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안전을 써야 돼요. 이건 이제 단순 암기예요. 이 파트가 출제 포인트.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 내용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따로 이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바로 주택이죠. 주택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택에 있어서는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은 우리 부동산 학기론 할 때도 계속 공부하는 주제인데요. 단독주택이란 용도군에는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 3층 이하의 330 이하 하숙집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 보통 원룸이라고 하는 거 3층 이하의 660 이하. 기타 총리공관, 청와대 이런 것을 공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위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학계론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 100% 다중주택 3층 이하의 330 이하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아냈습니다.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아파트는 듣고 버리시면 돼.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는 공통적으로 4개층 이하 660을 초과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다 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가 바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게 나중에 주택법을 가서 보게 되면요, 건축법에서 주택과 다르게, 주택의 개념과 다르게 주택법은 일반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관이라든가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에서 주택과 건축법에서 주택은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뭐 그 정도고요. 자, 요건 이제 사실은 고전된 확인서류에서는 중요치가 않아요. 자, 이 고전된 확인서류의 구조에서 외우실 게 목사모 외둘둘이라고 하는 거. 물론 목구조 외구조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목사모라고 해서 목구조, 자 해서 3층 이상, 그 다음에 500 이상이라고 하는 거. 목구조는 3층 이상, 그리고 또 뭐라고요? 500 이상이 됐을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된다. 지금까지 문제를 보게 되면 최근 문제도 목사모 이거 가지고 다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비교해 볼까요? 목사모 외둘둘이라 해서 목구조 외구조일 경우는, 목구조 외구조일 때는 2층 이상, 20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목구조가 더 위험해요? 목구조 외구조가 더 위험합니까? 지진 나서 무너졌을 때? 지진 나서 무너졌을 때 목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목구조 외구조가 더 안전할까요? 목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거야. 왜? 깔려 죽지 위에 매달려 죽지는 않거든.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깔려서 죽는 것이지 매달려서 죽지는 않는다고요.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구조는 3층 이상이 됐을 때, 또는 지금 이제 목사모니까 500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목구조 외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니까 무너지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 다 죽거든요. 그래서 바로 2층 이상, 200 이상. 자,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범위가 작다. 외울 게 뭐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모 이걸 몰빵하셔야 돼요. 목사모, 목구조는 3층 이상, 500 이상일 때 어떻다? 구조안전 확인 서류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요 하나만 몰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나올 게 뭐냐면은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제외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숫자가 이걸로, 숫자가 아니라 이걸 보여요. 축사와 작물 재배사 제외. 어떤 건축물이 목사모에 걸린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거 무너졌을 때 사람 죽는 게 두려운 거야? 개돼지 죽는 게 두려운 거야? 사람 죽는 거. 그럼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설령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죽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축사나 작물 재배사까지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사실은 그냥 지진 나도 개돼지들, 소 절대 안 죽이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구조안전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요. 그래서 자, 목사모 기본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지난번에 제출 대상으로 목사모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축사와 작물 재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 정도고요. 그 외 잡다한 얘기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챕터에서 뭐 이게 이제 세 개 외우는 건 별개의 문제로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주로 출제 이슈가 목사목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사목 출제가 됐으니까 축사와 작물 재배사 제외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13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29에 33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고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할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법에서는 고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 대상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요?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나만 틀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독주택, 그 다음에 5번에 다세대 주택. 주택 나와 있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 그 다음에 처마 높이 9m 이상에서 10m. 그 다음에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에서 10m의 고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4번인가요? 목구조 나와 있죠? 목구조는 어떻게 돼? 3층 이상이거나 바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고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숫자를 가지고 답을 뽑았어요. 그럼 똑같은 문제를 구성할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설령 3층 이상, 500 이상 예시를 하면서 뭐라고? 축사, 작물 재배사 이렇게 던져주면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어떻다? 고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이래 보셨고요. 그 밑에 이제 다음 뭐 경계벽의 설치라든가 그다음 여러분 교재 피난 시설의 설치 범죄 예방 기준까지 총 3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의 틀리라고 내는 엽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 관련 교재에서는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외에 고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출제 포인트는 고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목사모. 목구조 외 구조까지 갈 거 없어. 목구조만 해도 다 틀리니까 목사모라고 하는 거. 목사모라고 하는 거. 목구조는 3층 이상, 500 이상. 그리고 이 문제 이미 나왔으니까 추가해서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바로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 대지 관련 교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